여러분 안녕하세요. 곽진조 교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및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쭉 수업을 들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분석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분석 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공부를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보기 이전에 제가 이제 분석에 관한 분석 엔지니어링, 그래서 통계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을 잠깐 얘기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기초적인 내용만 데이터 분석에 관한 내용을 통계부터 그런 내용을 잠깐 보고 분석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데이터 분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죠? 데이터 분석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요? 데이터 아날리스트 플래너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합니까? 데이터 아날리스트 엔지니어가 합니까? 이거 플래너가 하는 게 맞는지 엔지니어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플래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플래너는 그렇죠? 마켓 인더스트리, 마케팅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게 플래너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켓 플래너가 엔지니어하고 다른 게 뭐냐면, 결과에 대한 왜 그런가, 원인에 대한 이유를 찾고, 원인과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도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게 주 역량을 갖춘다고 하면, 통계를 깊이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분석 도구, 분석 도구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때 적시에 엔지니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를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플래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엔지니어는 여러분들 중에 플래너가 되는지 엔지니어든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 되겠지만, 엔지니어는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IT 기반 분석 도구 툴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플래너보다 더 많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 플러스 해서 거기다 이해를 한 거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툴이라는 것은 엔지니어가 데이터 분석 툴이라는 이런 것들, SPSS 뒤에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건데, SPSS, 그 다음에 R 프로그램, 그죠? 그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SAS, SAS 등 이런 도구들이 분석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매뉴얼 보면 좀 능숙하긴 하죠. 하여튼 자기가 이 중에 하나 더 전문적으로 잘 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나머지도 다룰 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엔지니어로서 역량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엔지니어가 갖춰둘 게 통계를 좀 알아야 되죠. 그죠? 통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통계에 나온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분석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왔는데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를 이제 내가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결과를 엔지니어하고 이제 플래너처럼, 여기 보시면 플래너는 결과에 대한 리스너나 인과관계를 도출을 했다면, 리스너와 인과관계 도출했다면, 엔지니어는 결과의 결과를 가지고도 제한적인 결론을 도출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게, 결론을 데이터를 분석한 거 가지고 시행을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액션을 취한 거에 대한 플레이어가 낮더라도 그 제한적인 부분에서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죠.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국은 누가 하는 겁니까? 데이터 분석은 결국은 이 두 개가 두 사람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플래너와 엔지니어 같이 써야 되는 데이터 분석이요. 지난번에다가 그 마케터 얘기했잖아요. 마케터, 그다음에 기획 그런 거죠. 이게 마케터고 기획이라면 이제 이쪽 그 엔지니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분석.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쪽이 판단할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능력? 플래너가 됐던 그 다음에 플래너는 더 중요하고 플래너가 됐던 엔지니어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냐면 이런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마케팅 쪽이나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죠. 결국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이유가 그죠? 사업 비즈니스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에 대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이런 그 컨셉 인사이트 쉽게 말해서 인사이트를 갖고 있어야 되죠. 시장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아마 그랬을 거야. 마케팅은 공통 문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장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 그래요.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자료 전반적인 자료를 이해하고 이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져야 되나. 원가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뭐 심지어 뭐 그 세계 트렌드, 뭐 주식, 뭐 이런 원자재, 원유 이런 게 많잖아요. 일반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 이해하고 뭐, 대차대조표랄지 손익계산서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들을 연계할 줄 알아요. 자료들 연계해서 뭐 이렇게 좀 맥락을 같이 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 기술도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엑셀도 가능하고 엑셀 도구. 지금 말하는 그 통계는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이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 양수로 가지고 오셔야 한다. 통계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알아야 하는 도구를 가요. 통계 기술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그것만 해서 뭐 기능하고 기술은 차이가 다르죠. 도구를 다루는 건 기능적인 측면이고 통계를 하고 어떤 원인을 안다는 건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통계란 무엇을 말할까? 통계가 뭐죠? 통계가 뭐죠? 통계가 이렇게 말하죠. 통계, 스태티스틱스죠. 그렇죠? 통계 낸다고 해요. 통계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게 통계예요. 우리나라도 통계청도 있고. 그래서 뭐 실업률이 올라가니 여러 가지 통계 수치 갖고 세상 안 보이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다 통계로 하잖아요. 그 통계가 뭐면 결국은 뭐 현상들을 우리가 보는 현상들, 지나간 현상들 데이터, 지나간 현상들을 가지고 그 현상들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통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들에 대한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나타내주면 그 수치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률을 따져보는 거죠. 확률을 따져보는 거죠. 통계를 가지고 수치를 나타내는 거죠. 통계라는 것은 지나온 과거에 대한 지금까지 현재 그 상태를 수치로 나타내서 이걸 가지고 원하면 미래에 대한 프로바빌리티 확률을 따지는 거죠. 확률이라는 뭡니까? 확률이 뭐죠? 확률이란 프로바빌리티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뭘 하는 데서 그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냐를 좀 수치로 나타내는 확률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는 뭡니까?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을 맺어진 빅데이터는 그렇죠. 통계와 IT가 합해지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뭐 IT 하나만 다뤄서도 안 되고 통계와 이 같이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통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통계는 과학적으로 그죠?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규명하는 거.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관계를 규명해 주는 거죠. 무슨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따라 리즌 화이라고 있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원인이 있는 그 관계를
규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규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과거 지나온 시점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프로바빌리티 가능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만들어주는 게 통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 경영학, 사회과학, 또 인문과학, 법학, 의학, 공학, 자연학 모든 분야의 통계는 필요해요. 우리 실생활에 다 통계예요. 보시면 알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청소년 흡연율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담뱃값을 결국 정작 이 담뱃값을 가지고 청소년들 흡연율을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럼 담뱃값을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만큼 올려야 그것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걸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돼서 빅데이터를 얼마만큼 내가 공부를 하면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또는 뭐 특정 광고를 뭐 어느 정도 액수로 또 어느 정도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 보는 것 전부 다 통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인과관계 설명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현대인이 갖춰야 될 역량은 기본적으로 컴퓨팅 사고가 있어야죠. CT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추상화시키고 알고리즘화시키고 그런 것들 맥락을 연결시키는 그 컴퓨팅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플러스 무슨 사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사고? 바로 통계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현대인이 갖추는 역량에게 여러분들이 뭐 전공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짭을 하고 를 떠나서 현대인이 갖춰야 할 역량. 그래서 제가 늘 얘기지만 데이터는 알고 있다 그러잖아. 데이터는 보고 있다. 모든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컴퓨팅 사고와 통계적 사고를 가지고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빅데이터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시는데 매우 잘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자기 동기가 되는 거, 모티브가 되는 거죠. 공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이 갖춰야 할 역량은 컴퓨팅 사고, 통계 사고니까 자주 접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 사고라는 뭐예요? 통계적 사고. 통계적 사고라는 이거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사고, 통계적 사고예요. 별거 아니고 간단하죠, 그죠? 문제 해결 개요, 사고, 원칙 그리고 방법들 이렇게 하는 게 통계적 사고죠. 그래서 문제 해결한 데이터 분석 사고 보면 데이터 분석은 가설 수립, 우리가 가설을 수립하죠. 가설 수립 검증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if 등등에 다 마찬가지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목표를 이미지하고 요건을 정의하고 그 요건에 따르도록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그죠? 가설을 세우는 분석을 통해 시행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하는 통계 사고를 가지려면 어떤 것이 가지고 와야 되냐? 바로 이런 것들을 한 거죠. 문제 해결, 그죠?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사고. 당면한 과제를 자신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는 개선적 문제 해결 사고. 그다음에 이제 해결을 하는데 문제 해결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죠. 원칙, 사실 기반에서 가설 지향적으로. 그래서 뭐 정보 수집을 이런 거 했어야 되거든. 문제 해결 방법도 있어야 된다. 로직 트리를 만든다든가 이슈 분석을 이렇게 해서 필요 정보 도출하는 이런 것을 갖춰야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자, 이런 거죠. 문제 해결 방법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죠.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를 규정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규정하고 프로그램, 디파이닝 프로그램, 그다음에 목표를 수립하고 정보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죠. 그죠? 메이킹 프로그레스 돼야 되고. 문제를 talking about problem 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죠? talking about problem 이게 알아야 되지. 이게 지식적으로 있어야 이게 talking about program 하는 거예요. 문제 서로 이해 바랄 수 있는 거죠. 유추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 그 방법들이라는 이런 것들이죠. 그죠? 문제를 규정할 줄 알아야 되고 목표를 수립 줄 알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보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 문제를 서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문제를 정의만 할 수 있어도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연구하는 것들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맥킨지 세븐 스텝 이제 이 경영학 쪽에 많이 쓰는 것들인데 맥킨지 세븐 스텝 문제 해결 방법론 이렇게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제 어떻게 하냐, 그죠? Thinking Impact, 그죠? 이것도 define 문제를 정의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문제를 딱 정의한다는 게. 문제를 정의하는.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구조화시키는 거죠. 구조화, 세팅해서 어떻게 골격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정의된 문제 핵심 요소, 구조화를 딱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내가 이제 그 문제 중에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음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요. 베스켓 우리가 의사결정하지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문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thinking speed. 그 다음에 thinking efficiency.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팀이나 조직이 있으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최소한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thinking evidence 증명해내는 거죠. 이거 증명해내고 우리가 찾아낸 내용의 지닌 최종 시사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무엇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등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영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할 때 맥킨지 세븐 스텝을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거. 자, 이런 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정량변수, 정성변수.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 독립변수라는 게 뭐죠?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말 그대로 관계없이 그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량변수, 정성변수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변수 이용 목적에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알아. 독립변수는 뭐죠? 독립변수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갈 때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데 부채가 많이 퍼져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온도가 올라가는 독립변수예요. 그 독립변수에 따라서 어떤 종속변수가 생기냐. 그런 일이 그런 변수 정해진 변수에 따라서 어떤 일이 많이 생기느냐. 그게 종속변수라는 거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의미를 한번 알아주시고 종속돼 있다는 거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관계없이 있을 때 하나 정했을 때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종속변수라 나누고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정량적 데이터, 정성적 데이터 나누죠.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는 말 그대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치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얼마나 많냐? 굉장히 많아. 그거 뭐 어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아. 엄청나게 많아. 아주 많아. 그게 이제 정성적 데이터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아? 150원 많아? 1,500원 많아? 1억이 더 많아. 이게 정량적, 양쪽으로 딱 표현하는 게 우리 정량적 데이터라. 그래서 세상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치로 표현해야 돼요. 이게 통계로 하는 거잖아요. 정량적으로. 정형대 통계 정량적으로. 정성적 데이터는 이게 비정형 데이터를 하는 거죠. 주관적 결로. 우리가 정성적 데이터 이해하시 바랍니다.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데이터는요. 이 자료가 데이터인데 이 양적 데이터, 질적 데이터 자료. 이게 이제 정량적이죠. 정량, 이 정성적 데이터로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척도를 이게 비율 등간 이게 이제 비율을 나누는 거죠. 수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정량적인, 정성적인 서열 명록을 나누고 이런 것들 어땠으면 이런 것을 여러분 뭐 만족도 5점 이게 등간이 구간이 같다는 거. 비율 나눈다는 것이고 통계에 보면 재미있죠. 이렇게 참고로 아시라 합니다. 명목 척도, 그죠? 명목, 서열, 간격, 명목은 말 그대로 명목이에요.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명목 척도. 우리가 이제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등록번호상에
뭐 그냥 중립번호로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눠 놓잖아요. X는 Y, 뭐 Y 그 남녀 구분, 뭐 결혼했어 안 했어 이렇게 그냥 명목의 명목, 속성을 단지 숫자로 뭐는 1이고 뭐는 A고 B고 명목 이름만 두는 걸 명목 척도라고. 그러나 서열 척도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순서를 이렇게 서열을 매겨놓으면 학교의 뭐 등수 몇 등, 몇 위, 순위 이런 게 서열 척도라는 거죠. 서열 척도. 간격 척도는 이렇게 간격 등간 척도 똑같은 얘기죠. 등간 척도, 간격 척도 이렇게 똑같은 구간을 정해놓는 것들 우리가 등간 간격 척도. 우리가 리커트 점수 우리가 대부분 만들었을 때 1점에서 5점 사이 최고 5점, 최저 1점 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등간 척도라는 의미고 우리가 비율 척도는 계산이 가능한 것들이죠. 크게 비교가 가능한 것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비율 척도라고 한다. 온도,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이죠.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통계를 보면 기술 통계, 추리 통계가 있다. 너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이제 지나가기 좋겠네. 기술 통계는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고 편리하게 서술한 통계 기술 통계라고 그러죠. 그죠? 얻어진 자료 분석. 하여튼 기술적으로 통계, 이건 추리. 이게 표본에 얻은 자료가, 이게 추리본, 우리가 대부분 표본을 통해서 추리본 전체를 이렇게 모집단, 국민 전체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1000명, 1000명 단위를 조사해가지고 뭐 지지율 계산하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리해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르는 모집단의 속성을 추리하는 통계를 추리 통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 분석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 빈도 분석, 평균 분석, 그 다음에 별량, 상관, 회계 분석.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는 게 이러겠죠. 상관 분석, 회계 분석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상관 분석, 빈도 분석, 빈도지 빈도, frequently 빈도가 얼마큼 되냐. 평균. 근데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 뭐 산술 평균을 내서 뭐 평균 차이가 얼마큼 난다. 그러니까 우리 평균 분석이라고 하고, 별량 분석, 세 집단, 평균은 두 집단 간의 점수 차를 하는 게 평균 분석, 별량은 세 집단 이상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상관 분석, 회계 분석이죠. 상관 분석, 회계 분석. 상관 분석은 두 변수간, 상관이 얼마 되냐. 두 변수간 상관성이 얼마큼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 분석은 두 개의 독립변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있잖아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회계분이 있다면 인과관계를 보는 인과관계. 그것을 참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참 보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없으니까 잘 모르는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검색이나 서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 편차, 모수, 표본을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범위. 아까 이제 우리가 샘플링 한다고 그러죠. 샘플링, 표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 거기에 대한 대표값, 중앙값이 평균값, 대표값, 중앙값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걸 보면 우리가 평균값 보면 그 평균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그 그룹의 성질을 데리고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차를 보잖아. 편차. 자료들이 얼마큼 흩어져 있냐. 편차. 분포 크기를 보고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키가 이렇게 됐잖아. 사람 5명이 있는데 키에 대한 그룹 1, 2, 3가 있는데 170cm 5명이나 요건 이렇게 돼 있고 요 160cm 이렇게 170, 110 하는데 이건 평균도 산소평은 170, 다 산소평은 170, 이게 대표값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키가 다 다르잖아요. 다 같이 여기 중앙값도 170, 이게 대표값이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보면 이거 보면 범위는 11cm예요. 그래서 제일 적은 사람과 제일 큰 사람 차이는 11cm 난다. 이건 19cm 범위. 그다음 우리가 편차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그걸 보는 건데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각 자료값들이 산술평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분포 크기를 결정하는 통계를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죠. 이거 보시면 아까 이 5명 164부터 68, 75까지 있을 때 5명에 대한 이게 평균값은 이 값을 더하기 나누기 하면 170cm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편차, 각각의 편차는 이 사람은 마이너스 6이죠. 100키가 마이너스 6. 이 170, 168,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2. 이건 제로. 173에서 177 플러스 3, 플러스 5잖아. 이게 이제 그 편차가 되는 거죠. 편차값은 마이너스 6인데 이게 편차값으로 마이너스 6가 설마 이게 절대값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절대값으로 이렇게. 그래서 편차 절대값 6 이렇게 16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편차의 산술 평균 170 로부터 얼마큼 떨어지냐. 이거 산수평균 내면 16 나누기 5면 3.2거죠. 근데 우리가 3.2다. 그러니까 170에서 평균적으로 한 3.2cm가 떨어졌다. 그게 편차를 산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런 의미가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각 자료값들을 산술평균 6cm 떨어졌다. 6cm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 크기는 양의 개념으로 절대값이 절대값을 이게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뭐 위로 멀어졌든 아래로 멀어졌든 그 정도 떨어졌든 절대값을 떨어지고 이 썸은 항상 합은 제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분산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분산을 계산하는데 이 값들 있잖아요. 이 값들 이게 요 편차값 이 편차를 이게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다 제곱을 해줘요.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2제곱, 0제곱, 3제곱 이래서 제곱을 해서 이걸 그 평균을 내주는 거지. 제곱 평균 10.8이잖아요. 이게 분산이 이게 분산값. 참고로 뭐 여러분 분산 표준 편차 많이 나오는데 이게 분산 편차. 이거 그 편차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을 해서 그걸 평균을 내주는 것이 우리가 분산이다. 알아주고 이 분산에 대한 스퀘어 t는 이 루트 값이죠. 루트 10.8이죠. 루트 10.8이면 3.2 비슷하잖아요. 요거하고 3.28 이게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값 아까 대표값 170이잖아요. 대표값 170에서 평균 3.286 떨어졌다. 이걸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표준 편차라는 거죠. 이거나 거의 같죠. 이게 편차가 산술 이걸 아까 16을 산술평균 내거나 분산을 내서 거의 유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확히는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죠. 알아두시면 좋겠다고 싶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때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런 거 있죠. 신뢰군과 오차. 이거 많이 봤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찬성은 74%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오차한 게 플러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뢰 수준 95% 오차한 게 플러스 4%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또 하나 볼까요? 이게 무슨 신뢰 수준 95. 여기는 K카드 신용카드사 60대 가입자 연체를 표본조사해 보니까 연체율이 10%였다. 연체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자체가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잘못됐어요. 연체율 10% 이건 아니고 이거 오타났어요. 연체율 10%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0% 오차항이 플러스 마이너스 37%다. 제가 이제 물건은 이 신뢰 수준 의미와 오차 한계 의미를 이해를 하시냐 이거죠. 그걸 한번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이런 조사하면 어떻게 해서 표본 조사하는 거죠. 모수를 전체를 이게 정부 정책을 조사하는데 전 국민을 조사할 수 없죠. 그래서 대창 그래 한 대략 한 1000명 표본 샘플 개수가 표본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표본 개수를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000개 정도는 것 같아요. 표본 조사를 1000명 정도를 해서 했는데 분명히 이게 이게 신뢰 수준이 95차한 게 우리가 표본 조사 이 샘플을 해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믿을 수 있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거지. 이 안에 이게 100%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모수의 안에 들어가 있는 만큼이 이게 모수의 이제 74%라는 것은 여기는 해당 안 되고 여기 안에서만 해당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만 95%나 이 신뢰 구간 이 안에서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5%는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오차한계 그랬죠. 오차한계 그 플러스 마이너스. 7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70%에서 78%까지 혹은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걸 알아야겠죠. 그 의미라 이거죠. 이게 신뢰 수준과 오차 한계 그런 의미를 여러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합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신뢰 수준이라는 건 신뢰 구간의 모수와 우리가 표본으로 했는데 표본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이만큼 95% 된다 이거죠. 어떤 건 뭐 다 다르죠. 대략 뭐 95%짜리도 96% 통계에 따라 다르는데 이건 90%잖아요. 10%는 아닐 수 있다. 근데 오차는 이만큼 되는데 이게 3.7% 확률은 90%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알아두면 좋죠. 그리고 그렇죠.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고 데이터 회귀 분석까지 보고 데이터 관련 세션을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인과관계, 상관관계, 원인과 관계. 여기 보시면 커피와 심장병 상관관계가 있네요. 상관관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관관계, 인과관계. 커피와 스트레스, 그 다음에 심장병과 스트레스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커피와 심장병과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는 이게 무슨 의미냐? 그죠? 스트레스라는 원인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뭐야?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를 먹는다는 거죠. 커피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량이 늘어난다.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심장병이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스트레스일 수 있다. 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죠. 원인 결과. 그다음에 커피 그 양이 늘어나는 것은 이게 있다. 근데 우리 커피와 심장관계는 무슨 근데 이런 걸 봐서 이거 둘은 인과관계 아닌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스트레스라는 원인이 제3의 원인에 대해서 커피 소비량과 심장병 발병 증가시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심장병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죠. 증가시킨다.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두 상관관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 높은 변수랑 반드시 인과관계 진이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인과관계, 상관관계. 커피와 심장병 발병 간 상관관계는 있지만 커피와 심장병 발병 간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커피를 줄인다고 심장 줄어드는 거 아니다. 원인과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이거예요. 두 변수 상관계수 1일 때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상관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 마이너스거나 0.5이면 상관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죠.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그래서 우리 회귀 분석은 뭐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인과관계를 갖는지 말해준다. 그러잖아요. 회귀 분석이 아까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통계적 분석이다. 이게 독립변수고, X가 독립변수, X가 Y가 종속변수인데, 간단하게 키에 따른 몸무게를 예로 들면, 몸무게는 A 플러스 B 하이. 그렇죠. A 플러스 어떤 그 A 플러스 B 하이 키죠. 이 몸무게는 키다 이거죠. 종류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무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80에서 시작하나요? 80에서 플러스 2 곱하기 키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회계 분석한다는 이게 나와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거 찾는 거. 그래서 결국은 결정되는 하이는 키는 이게 인치네요. 키는 이게 독립 변수고 키에 따라서 이게 그 체중이 변동될 수 있다. 이게 종속 변수 관계를 우리 인과관계 키와 몸무게 관계를 인과관계를 보는 게 종속 변수. 그걸 이제 보는 게 회귀 변수라는 거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회귀 변수.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그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는데 빅데이터를 분석이라고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일반의 상식적인 데이터 분석 통계에 대한 얘기를 그냥 모르고 한다는 건 좀 여러분 이 수업을 받고 나서도 뭐 빅데이터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빅데이터를
안다고 한다는 건 어불성설일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 이전에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분석 기본적인 사항, 아주 상식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주 쓰는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다 쓰고 있지만 아마 글쎄요 엑셀만 잘 해도 특별하게 빅데이터나 무슨 데이터 분석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능이 글쎄요 20% 3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엑셀에도 이렇게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기능을 설치하지 않아서 안 쓰고 있을 거예요. 설치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 분석을 많이 하는 SPSS 일반적으로 논문을 쓴다거나 설문조사에서 데이터를 결과를 한다거나 연구 과학용 무슨 SPSS는 SAS, SS를 쓰는 걸 좀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빅데이터 도구라면 구글나 그 다음에 네이버, 구글 트렌드, 네이버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것들 실제 한번 보고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도록 볼 테니까 보시고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빅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엑셀을 다 쓰고 계시지만 엑셀 데이터 분석 기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분석 기능을 설치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엑셀을 여러분 이제 오픈하시면 제가 그 직접 보여주기가 리얼타임으로 걸어놨는데 그대로 제가 체크를 해서 복사했으면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기능이 없어요. 아마 없어요. 설치를 안 했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엑셀을 쓰시는 분은 엑셀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죠. 여러 가지 많아요. 의사결정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의사결정 해를 구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 데이터 분석 기능이 아주 뭐 상관 분석인데 그 중에는 상관 분석과 회계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없으니까 그 파일을 누르시면 파일을 누르시면 옵션이 있을 거예요. 옵션을 누르면 옵션을 누르시면 이게 떠요. 옵션을 누르면 이게 뜨면 추가 기능을 누르셔요. 추가 기능을 클릭을 하시고 가만히 보면 여기에 분석 도구가 있어요. 분석 도구 있고 이걸 눌러서 이동을 딱 누르시면 딱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해찾기도 이건 또 그 기능을 설치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해찾기를 여러 가지 있는데 보고 분석 도구로 딱 클릭하셔 확인을 딱 누르면 확인을 누르시면 위에 있는 걸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위에 보면 데이터가 있어. 그리고 데이터 여기 여기 비교랑 왔네요. 이 데이터를 누르면 이게 쫙 펴지죠. 이렇게 여기까지 요 끝에까지 쫙 펴집니다. 펴지면 맨 밑에 보면 맨 우측 끝에 보면 해찾기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딱 하면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해야 그걸 여기까지 해야 여러분들 상관관계 분석을 회계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설치가 돼요. 여기까지 딱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 상관관계 분석, 회계 상관관계는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데이터 분석 이론을 간단히 설명해서 내가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게 뭐고 회계 분석을 했잖아요. 인과관계를 찾는 거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를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관관계 분석을 하시려면 이런 데이터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메뉴에도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하면 데이터 분석이 추가되면은
이걸 누르시면 데이터 분석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 이렇게. 데이터 분석 누르면 돼요. 데이터 분석. 누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파일, 데이터 파일을 올려놓고 데이터 분석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누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누르면 또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상관 분석을 누르시면 돼요. 상관 분석. 상관 분산 분석부터 쭉 뭐 있는 뭐 기술 통계법 공부 분석 다 있어요. 보면 상관 분석을 클릭을 하시면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그다음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걸 그 선택에 집어넣으라고 넣게 돼 있죠. 이걸 입력 범위를 어디까지 주냐. 그 입력 범위를 이렇게 쫙 해서 선택하면 돼요. 입력 범위 여기 예를 들면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뭡니까? 보면 자 설정하면 입력 범위를 눌러요. 상관계를 보면 A2부터 여기서부터 쫙 넣는 거예요. A2부터 이게 A지 A2번이니까 A2부터 이게 쭉 A2부터 여기까지 A2부터 H201이네 여기까지 데이터를 넣는 거겠다. 여기다 넣는 거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 범위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넣어주시고 다음에 하면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상관관계가 그죠? 상관관계 분석 끝나는 컬럼 1, 2, 3, 4, 8 상관관계를 딱 이렇게 나타내 주잖아요. 나타내주면 이거 가지고 소수점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본다고 했잖아. 상관관계가 얼마만큼 상관이 있는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상관관계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방법을 아시면 하면 돼요. 필요할 일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올림 처리를 딱 해주고 보시면 상관관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와 상관성이 나타난 거잖아요. 칼럼 2와 칼럼 1과 상관관계 0.415고 아까 그랬죠? 상관관계 1이 이건 자기 것식들이니까 상관관계성이 얼마큼 있나. 그래서 이 칼럼 4와 칼럼 2와 상관관계는 0.4이구나. 그럼 상관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거 보면 다 여기서 현재를 보면 상관이 별로 없네요. 0.5 이상은 돼야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상관관계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봤어요.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계 분석도 마찬가지. 아까 거기에서 회계 분석을 누르면 회계 분석도 통계 데이터 분석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쭉 해보면 여기 쭉 밑에 쭉 내리면 여기 상관 분석 있잖아요. 쭉 내리면 밑에 가서 그 밑에 이게 회계 분석이 이렇게 있어요. 회계 분석이. 회계 분석은 뭡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계성을 보는 거죠. 인과관계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회계 분석. 회계 분석의 뜻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본다. A와 B와 아까 그 뭡니까 제가 체중과 키와의 관계를 봤잖아요. 그래. 회계 그 상관분석 인과관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Y축 그죠? 이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는 거죠. 시켜놓고 하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회계 분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이게 R 스퀘어의 설명력은 값은 X 값.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중고값과 주행 거리를 상관관계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X 값이 이제 독립변수죠. 중고거리, 이게 자동차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가 많으면 중고가 가격 차이가 있는 게 결정하는데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얼마큼 있냐 이거 했더니 이게 65%라는 거죠. 이게 R 스퀘어 값이. 근데 회계 분석하면 결과를 보는 내용이 이렇게 보는 거죠. R 스퀘어 값을 보면 인과관계를 보는 거야. 여기 X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 65%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편, 그 프라이스 항목, 가격이죠. 항목은 이게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Y는 AXB를 이렇게 완성하는 게 절편 보는 거죠. 이게 인터셉트 이 값은 절편 보는 거야. 절편. 그럼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Y의 절편. 10.432913, 그죠? 10.431913. 그 AX, 그죠? Y의 절편값.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플러스 B 값. 그 190, 655를 보는 거죠, 이게. 그죠? 여기 프라이스 이게 이제 10.43.29 10433x. 이렇게 인터셉트 y 절편 값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계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엑셀을 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회계 분석. 프라이스와 이렇게 칼라 이렇게 뭐 해서. 어쨌든 그 회계 분석원 기능을 엑셀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기회가 있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잘 할 수 있고 어려가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엑셀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걸 일단 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분석 도구를 쓰려면 이렇게 기능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분석하는 방법은 요즘 뭐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구글한테 물어보면 다 설명돼 있잖아요. 따라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있는 거 없는 거 보시면 되고, 이 관력과 보고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한 게 뭐냐면 회계 분석이 뭐냐, 인과관계 분석하는 거다. 상관관계, 상관성을 본다는 걸 아까 상관관계 이렇게 그 내용을 알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유용하시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 엑셀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SPSS. SPSS도 많이 쓰죠. 이건 좀 고가예요. SPSS 이 통계 그 패키지인데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사회과학용 통계 패키지는 대부분 사회과학, 저도 그 옛날에 학위 논문 쓸 때 SPSS 통계내서 결과를 찾는데 IBM마다 SPSS 사회과학용 통계 패키지라고, 이거냐면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SPSS가 있다는 걸 아셔야겠죠. 통계. 이거 유료고 IBM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현재 버전이 SPS 26번이 쭉 26 됐다는 얘기가 SPS. 어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도구들 어떤 것들을 보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손쉽게 볼 수 있는 엑셀을 봐. 그다음에 SPS 이건 좀 이거 사야 돼요. 사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SPS는 통계적 부분과 데이터 마이닝 등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세트에 하나 세트. 그리고 기업 내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로 출출하고, 그다음에 이 초보자가 이 프로그램 하지도 않아도 이렇게 패키지 잘 돼 있어갖고 이게 초보자가 사용이 다 좋은 프로그램. 조금 엑셀처럼 다룰 줄만 알면 돼요. 그 시트 자체가 엑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엑셀처럼 이렇게 돼 있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변수 메모만 잘 하시면 돼요.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 별 쓸 기회가 없죠.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졸업할 때 논문을 쓴다거나 할 때는 이걸 상당히 신뢰성 있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지금 이런 기획에 이런 통계 패키지가 있다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패키지가 SS 있어요. SAS라고 하죠.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이게 고급 분석, 다별량 분석, 데이터와 레트 분석에 쓰고 있는 것. 이것도 유료예요. 고가예요. 상당히 고가에만 많이 쓰고 있다는 건 그 통계 분석이 잘 된다는 거죠.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서 이거 하고 데이터를 이 데이터셋을 제공한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SAS도 R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 그죠? 통계 패키지가 익숙해진 후에는 해서 강력하게 쓸 수 있다. 이건 마찬가지 기본적인 언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SAS가. 아시겠죠? 아시겠어. 빅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이지만 지금 어차피 빅데이터도 내가 이것을 에피타이드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또 최소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이런 툴이나 도구가 있다는 걸 아는 거 모르는 건 천지 차이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SAS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R이죠. R. 프로그래밍은 R.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이건 예를 들어서 R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 뉴질랜드 이 오클랜드 대학에서 로버트 젠틀맨과 신사나요. 노무현과 로서 이카하고 해보는 이 첫자를 따서 R로 했답니다. R 치고 나중에 여러분 다운 받을 때 이거 3.6.3 받으시면 돼요. 최근 버전.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주목을 받고 다 R을 배우고 그러냐면 대부분의 통계 분석은 유료인가 이것은 오픈소스 무료예요. 무료. 아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 그 통계 분석 패키지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R이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그래프의 그 기본적인 포맷 딱 정해갖고 수정하기 어려운데 R에는 그 시각화하는 포맷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R이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통계를 물론 뭐 파이썬도 있지만 파이썬은 R보다는 좀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이 통계를 전문적으로 할 바에는 제가 볼 때는 R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취사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파이썬도 많이 써요. R도 많이 쓰지만 파이썬도 많이 써요. 파이썬 일반 영어 스타일로 돼 있었고 쉽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R의 단점은 그렇죠. 이게 메모리 상에서 이 프로그램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메모리 한 경우에는 메모리가 적고 부족한 이게 PC 프로세스 파워가 약할 경우에는 그런 단점이 있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R. 나중에 여러분 R 그 실습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R 창이. 그래서 R은 여기 보시면 기존 통계 소프트웨어인 S라는 거 해가지고 자바나 C나 C++, 파이썬 등에도 연동하고 여기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윈도우나 그 OS 환경, 맥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R이 그래서 파워풀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빅데이터의 그 플랫폼 하둡 그렇죠? 하둡 분산 처리 환경을 지원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도 빅데이터 분석에 R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에 잘 연동이 되니까. R은 연구 목적의 업무에 최적화해서 웬만한 종류의 제품 다 쓸 수 있어요. R이 좀 이렇게 파이썬을 배우기 쉬워도 쓰는 용도나 방도는 R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R은 또 뭔가 좋은 거 뭐냐면 웬만한 패키지가 다 들었어요. 뭐 여기 보면 한 12,000개 패키지 있다고 내가 책에서 봤는데 12,000개 정도 패키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걸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주고 받아서 알 수 있으면 상당히 파워풀하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일 것이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은 그죠? 1991년 프로그래머 기도 벤 노썸이 발표한 프로그램 원하네요. 플랫폼의 독립적이 그죠? 플랫폼의 독립적이라는 플랫폼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대화식이고 그래서 이게 배우기가 쉬운 학습용어로 많이 배워요. 파이썬도 봐요.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R이 많이 해서 강사가 배우는데 나중에 파이썬이 나오면서 파이썬이 이게 쉬워가지고 선택을 많이 해요. 사실은 파이썬 R을 배우는 파이썬은 금방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파이썬은 왜냐면 이게 문장식으로 돼 있어갖고 범용어로 쓰기가 쉬워요. 그렇게 돼 있다. 차원 파이썬 데이터 핸들링, 엔지니어링, 기능 선택, 웹스크래핑 등 기계학습을 배포하고 구현하고 이런 라이브러리도 이게 5개의 라이브러리로 다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고 둘 다 R과 파이썬은 그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오픈 프로그램 차이는 R은 통계학자가 작성하고 파이썬은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과학에 작업하는데 이게
언어가 쉬워요. 문장에서 범용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게 그 R하고 파이썬이 이게 심플하고 좋으냐면 이게 그 우리가 그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는 이게 이제 C로 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인클루드, 스튜디오 이렇게 쭉 이렇게 벌써 코딩 줄이 4줄인데 이거 R로 쓴 거예요. R로 이게 헬로 프린터를 출력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프린트 헬로 월드를 이렇게 버퍼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가 프린트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변수를 헬로 월드를 헬로 스트링으로 지정해놓고 헬로 스트링을 프린터로 찍어준다는 거죠. 심플하잖아요. 아주. 그 다음에 이건 파이썬으로 프린트한 거죠. 파이썬. 프린트 헬로 월드를 이게 이건 뭐 영어식으로만 쓰면은 아주 간단하게 프린트할 수 있다. 그래서 R과 파이썬이 각각 받는 이유를 대략 이해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R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놔봐요. 나열을 한 것을 내가 카피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R이나 파이썬 할 때는 장단점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징은 R은 통계, 기본 통계에 가장 충실하는 거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쓴다는 차원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점으로는 R은 인메모리에서 속도가 좀 늦다. 그런 차이. 그리고 이제 배우기 쉬운 게 파이썬이다. 그런 차이를 나중에 탭을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도 보면 파이썬. 그죠? 파이썬 특정 주제나 용도 없고 배우기 쉽잖아요. 그죠? 파이썬. 다양한 용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각화 기능이 아쉽다. 근데 왜냐, 우리 그래서 R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시각화. 이게 우리가 분석을 잘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고 의사결정 쉽게 만들려면 시각화를 잘 시켜 한눈에 쫙 보게 결정 의사결정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 파이썬을 배우시지만 그런 뭐 저는 뭐 특히 뭐 딱이 어느 게 좋다 나쁘지만 다 두 개의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 하는 사람에 따라 잘 따져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이만큼 네이버로 가지고 같은 그 검색어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게 많이 쓰냐 해봤어요. 여기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5월까지나 직접 한 자료인데 보면 이게 이제 SPSS 컬러가 이게 R이네요. R. 알죠? R. R이고 이게 사스를 어느 시간에 뭐 많이 썼네. 이게 12월 달이면 아마 연말이고 뭐 그럴 때 많이 누가 특별히 많이 쓴 것 같으네요. 이건 뭐 이게 검색한 용어니까. 그다음에 이게 파이썬 이게 있고, 그죠? 엑셀도 이렇게 있고 한번 내가 넣어봤어요. 이렇게 쓰고 있더라. 데이터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걸 한번 쭉 알아봤죠? 자, 이제는 우리 웹사이트에서 쓰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도구들 한번 보려고 그래요. 웹사이트에서 네이버고 구글하고 다음에 쓰고 있는 우리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쉽게 우리가 분석 도구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네이버 거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그 데이터 랩이 있어요. 데이터 랩. 여러분 검색 치면 데이터 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데이터 랩을 가지고 이 트렌드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트렌드하고 쭉 알고 제가 뭘 봐냐면 레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은 레저가 골프, 등산, 자전거, 캠핑, 낚시를 한번 쳐봤어요. 뭐 검색을 보니까 역시나 그렇죠. 이게 트렌드를 알 수가 있죠. 지금 대세가 자전거 타는 거구나. 그죠? 자전거를 다 많이 타잖아요. 특히 이제 이때 추운 때는 안 타다가 추운 때는 이제 자전거 검색이 추운 때는 검색을 쭉 줄다가 봄에도 쭉 올라오면서 코로나 딱 하면서 엄청나게 빅데이터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거야. 알 수가 있죠? 빅데이터 돼 있고
등산도 별로 안 가네, 그죠? 등산도 별로 안 가고, 골프는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캠핑, 그다음에 캠핑이 좀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게 데이터 랩 들어가서 검색어를 쳐보시면 요즘 트렌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쳐보시면 아주 활용하시면 그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랩에 가면 인기 검색어를 이렇게 분야별로 칠 수가 있어요. 스포츠, 레저, 생활, 건강 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보면 자전거죠. 토요일 날은 주로 자전거네요. 자전거, 월요일은 캠핑. 어쨌든 자전거가 상위 많이 랭킹돼, 자전거나 캠핑 이런 것들이 많이 랭킹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트렌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 랩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걸 다시 이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있잖아요. 자전거를, 그래서 자전거인데, 자전거가 대세인데, 자전거를 한번 봤어요. 자전거를 한번 보니까, 자전거 이게 클릭 수가 이렇게 확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날짜별로 이게 언제면 8월달 정도 내가 한번 쳐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날짜별로 했더니 이때 코로나 한참 뭐 재확산했을 때 참다. 대세는 자전거는 다 자전거만 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제 PC냐 뭐 모바일이냐 여성이냐 하면 다 따로 구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20대 30대 골라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30대 40대만 체크했더니 40대가 더 많이 타네 자전거를 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르더라. 자전거 검색, 전기 자전거, 헬멧, 노드 자전거를 많이 검색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아까 내재 알아보고 내재가 내재 중에 자전거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자전거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유행이구나,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많이 찾는구나. 그러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럴 날짜를 분석해보자. 이럴 때쯤에는 자전거 이렇게 해서 자전거 샵 같은 게 집중적으로 판매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데는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그 마케팅 활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자전거 중에서 어떤 자전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네이버 데이터, 이게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데이터죠. 무료가 아니라 잘 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글도 그렇죠, 구글. 제가 구글도 한번 해봤어요. 구글하고 이제 네이버가 차이인데, 구글은 전 세계 걸 할 수가 있죠. 이것도 국가별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 세계별로 제가 전 세계별로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빅데이터,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빅데이터가 가장 화두가 되더라. 4차 산업혁명, 머신러닝은 여기 좀 얼마 이게 좀 전문 분야 들어가는 게 적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빅데이터, 또는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글 트렌드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입력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시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구글 트렌드 있죠? 제가 이건 뭐냐면 그죠? 그 코로나 증상. 증상에 대해서 지난 4개월 동안 한번 찾아본 거야. 어떻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이게 이 열이지, 피버. 열이네, 열이. 증상 중에 코로나만 하면 증상 중에 열이 가장 많은 거야. 열이 1번째 증상.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그 발열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열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목이 아프다는 거죠. 구글 빅데이터를 보면 목이 아프다는 거 이렇게 소스로. 그 다음에 호흡, 그죠? 그 다음에 입맛이, 식욕이 떨어진다는가 봐요. 식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냄새를 맡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비드19의 증상들도 보니까 이렇게 패턴이 이게 항상 가장 현격히 많네요. 이게 그죠? 열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코로나 감염 방역 차원에서 입구에서 발을 체크하는 여유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썸 트렌드. 이게 다음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보니까 코로나19를 한번 봐봤어요. 코로나19 날짜별로 이렇게 했더니 검색량이 이렇게 코로나19 늘어나잖아요. 날짜별로 9월달 떨어져가지고 시시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썸 트렌드. 썸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썸 트렌드 이건 다음에서 썸 트렌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2020 9월 2주차는 1위가 코로나, 3주차 또 코로나, 마스크, 온라인, 방역 그렇잖아요. 똑같잖아 우리가. 방역. 하여튼 연구하는가 그죠? 이렇게 코로나 1번 탑이 이르네요. 마스크 마스크 맞잖아요. 이렇게 같은 데 나오잖아요. 썸 트렌드. 근데 썸 트렌드가 그 네이버고 좀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감성. 그래서 2020년 9월 3주차의 감성을 보니까 확산이라는 말이 제일 많다. 그죠? 확산. 이게 그 블루가 아니라 긍정이네요. 긍정, 최선, 좋다, 안전. 이게 중립이냐, 중립. 이제 빨간 게 부정적인 거. 이렇게 썸 트렌드 가면 연관어 분석에서 이렇게 긍정, 부정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빅데이터. 시각화를 시켜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썸 트렌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케팅에 관련돼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검색 광고는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로그인을 뭐 네이버 아이디로 하고 페이스북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이버 광고를 해서 쓸 수 있게 있어요. 네이버 광고. 그래서 광고에 네이버 검색 광고잖아요. 검색 광고. 검색하면 그게 딱 나오게 만드는 건 검색 광고잖아요. 네이버 광고. 검색 광고를 할 수도 있다. 네이버다가 그냥 유료죠. 그걸 켜려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별도로 네이버 별도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입 유형 선택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하면 여기도 그 교육을 시켜주라고 이렇게 광고 상품 선택하는 거 쭉 겹쳐서 여러분들 마케팅이랑 할 때 네이버 광고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색하면 먼 일주일에 나오고 뭐 두 번째 주 나오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이게 네이버 광고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광고에 따라서 검색 클릭량에 따라서 광고를 수익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이버 광고가 이렇게 회원 가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입 유형을 선택하고 똑같으네요. 그래서 그러면 같은 내용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다음 클릭스도 있어요. 다음 클릭스도 역시 같은 거예요. 이것은 아까 그 네이버고 다음에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광고, 웹 광고를 하시려면 사용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있죠? 엔그램 비유어. 이게 무슨 원하는 문화를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게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통해 1800년부터 2012년까지 그러니까 200년, 거의 한 200년 이상의 그 책들, 3000만 권 책들을 전부 다 워딩을 했어요. 한 800만 권, 3000만 권 중에서 800만 권을 워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0년간 사용 해가지고 치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느 시대 때,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 이런 게 있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도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2012년까지 책 거로, 최근 건 아니고 2012년까지 우리 검색해보면, 그 전에는 빅데이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 것은 도서들을 전부 다 해서 빅데이터화 시켜서 검색해보면 문화를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그게 구글 엔그램 비유어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것도 지금 계속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뭡니까 SNS가 언제부터 활성화됐는 걸 본 거고 이게 인공지능 이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 80년부터 있었는데 빅데이터가 없을 때 똑같이 나타나자 이게 보니까 빅데이터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활성화됐다는 거죠. 이렇게 빅데이터가 그다음에 모바일 폰은 이때부터 이건 검색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도서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것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N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 제가 워드 클라우드. 제가 그 저기를 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이게 워드 클라우드.kr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쳐넣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느 학생이 지난번에 과제를 냈었죠. 요약과제, 누구라고 이름 안 들고 요약과제 낸 것을 놓고 시각화를 이렇게 분석해 세웠더니 이 중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내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자세히 할 수가 있어요. 모양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동그란 이게 마스크가 이거예요. 마스크.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비 모양도 할 수가 있고 하트 모양도 할 수 있고, 제가 하트 모양도 많이 쓰고 그렇죠. 별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단어 개수 넣고, 그래서 여기 중에 키워드를 내가 4차 산업혁명이니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우리 워드 클라우드 하는 게 그죠? 텍시도도 할 수가 있다. 텍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업 이론하면서 텍시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게 여기죠. KICD 빅데이터 센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활용을 이렇게 빅데이터 들어가시면 많이 사이트 보고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쵸, 여기 또 있어요. 그죠? 워드 잇 아웃 들어가시면 워드 잇 아웃 웹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것도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스타트 나우 누르시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유어 나우 딱 누르시면 해서 제가 여러분들 수강생 명단 중에서 이름은 안 넣고 학과만 한번 넣어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빅데이터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 산업경영공학과가 제일 많은가 봐요. 이렇게 크기대로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 숫자대로 산업경영공학과 크기가 제일 커요. 제일 많은가 봐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많은 게 정보통신공학과, 그렇죠? 경영학과 이렇게 표시됐대요. 디자인하고 체육과는 한두 명, 영어용모 제일 적고 이렇게 표시해서 빅데이터를 그 워드 클라우드 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 하지도 않고도 일반적인 웹을 통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또는 워드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하시고 참고를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